네, 오늘 교원대에서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면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앞을 향해서만 갔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해오셨다는 부분을 우리는 새롭게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특히 앞으로 관리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을 잘 둘러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분씩 늘어난다면 우리 교육은,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이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는 우리 관리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새롭게 펼쳐진 중요한 연수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 연수를 통해서 미래 교육에 큰 영향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박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제 감정은 파장이다. 5일장의 지금 마지막 시간 같은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릴렉스한 상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제 이야기는 강연이라고 듣지 마시고 먼저 겪었던 선배가 퇴임하고 여러분께 들려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라고. 다시 말하면 제가 겪었던 고통과 고충, 소위 파면까지 되기 위기에 몰렸던 한 장학사 장학관이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전체를 받지 않도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주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밀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서 저분이 뭐라고 했나요? 왜 나는 소속된 선생님인데 보호해 주지 않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보호해 줘야 될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아동학대의 문제가 뭔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보전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곳이에요. 상황이 너무나 다른데 다수의 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교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아동학대를 하는 가정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혼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없는가를 찾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제가 겪었던, 제가 당했던, 제가 고통스러웠던, 저는 여러분 제 이력을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92년에 들어갔다. 엉망진창인 애들을 만났다. 포기할 뻔했다. 근데 그 애들을 10평짜리 아파트에 데리고 살아봤다. 8명이었다. 달라졌다. 한 번에 좀 제대로 데리고 살아봐야겠다. 폐가를 얻었다. 10년 동안에 707명의 아이를 데리고 살았다. 이게 이제 제 선생님 때의 이력입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됐습니다. 대개 여러분 장학사라면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는 처음 들어가면 누구나 맞는 장학사 일입니다. 그런데 대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견디지 못하니까요. 근데 저는 18년을 장학사로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서 강주에 있는 애들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도가니 사건까지 들어갔습니다. 관계도 없는 나를 도가니 영화가 나오니까 경찰에 수사를 해서 파면을 시키려고 합니다. 견뎌내고 증거를 찾아서 이겨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살로 죽은 아이들은 우린 장학사들이 가보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떨어진 아이가 무슨 나무나 이런 게 걸치면 좀 다른데 걸치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들의 시신은 처참합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 영안실에 들어갈 때 그 화장을 할 때 부모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런 일들은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다른 이런 일이 하나만 벌어지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에 우리가 중심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팠던 기억,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은 겪지 말라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잘 처리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학교가 있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언론이고 뭐고 난리가 나서 피폐해야 되버린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징은 뭐냐? 거기에 수장인 교장 선생님이 그 전체를 보고 맥락을 알고 바로 조치를 잘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어. 교감선생님 어떻게 좀 해봐. 학생부장 이럴 때는 어떻게 한 거야? 교육청도 전화 좀 해봐. 안절부절한 모든 학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한 아이가 아이를 때려가지고 이가 깨졌다. 이 문제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때린 애 가해자 누구, 피해자 누구, 어느 정도 피해, 그때 이 상황, 징계, 그리고 뭐 피해 보상 끝납니다. 이런 것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걸 학교 폭력으로 봐야 돼. 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한 양쪽이 다 주장을 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제일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10년에 데리고 살았던 10년의 세월과 학교폭력 담당 장학생으로 18년, 장학관 과장으로 했던 생각까지 한다면 한 25년을 거쳐서 봤을 때 제일 큰 사건은 지적장애 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해버렸다. 이게 제일 큰 사건입니다. 거기는 뭐 들어가 있습니까? 성폭행, 장애, 자살. 이게 제일 나쁜 사건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폭발력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TF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뛰어내려가고 죽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교장 선생님은 A부장아 너는 사건을 조사해. B부장아 그 피해 학생 학부모하고 긴밀히 소통해. C부장아 너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안전공제 알아봐. D부장아 너는 교육청에 보고를 해. 교감선생님아 누구에게도 인터뷰 시키지 마. 우리 학교는 이 교감선생만 해. 이 TF팀에서 나오는 결론 어디까지 우리가 인터뷰하고 어디까지 오픈할 것까지도 이 TF팀에서 구성을 해. 그리고 그 외라는 교장이 내가 책임을 질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때 학교는 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장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중심을 못 잡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바로 TF팀을 구성해라.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선생님은 앞만 봐도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아. 말도 거칠게 하고 아이들도 거칠게 다루고 부모들한테 하는 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일을 벌렸네. 강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말릴 데가 없으니까 내일 모레 겨울방학 할 건데 바깥에 햇빛에다 말렸어요. 근데 잊어먹은 거예요. 세우는 걸. 하루 종일 세워놨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렸겠죠. 그 이야기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교육감님들은요. 선거철이 되면 엄청 인권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교육청의 민주인권 과장입니다. 학교폭력 과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요. 다른 과장이 들어오면 인사과장 앉아봐 막 이렇게 하는데 나만 가면 왜? 누가 죽었어? 뭐 싸웠어? 사건 과장. 학교에서 내가 전화하면 우리 학교에 뭔 일이 있나요? 싫어해. 그날 바깥에 나를 부르는 거야. 빨리 와. 빨리 그 학교 나가 조치해. 갔죠. 내가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과장님 이미 그 여선생님 저기 처박아놓고 내가 혼내놨습니다. 가만 안 두고 정말 내가 혼내놨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 그럼 안 되죠. 아니 그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여선생님은 지금 SNS뿐만 아니라 뉴스 모든 것이 지금 지목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엄청 힘들어하는데 교장 선생님 나무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보호하셔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만약에 나무래하고 극단 선택해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 마십시오. 일단 보호하십시오. 가장 친한 여선생님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2층이 아닌 1층 병원에 스마트폰 뺏고 같이 좀 지내라고 하십시오. 등등의 조치부터 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미칠까? 딱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나 어떡해? 빨리 가서 사과해.
빨리 가서 부모한테 발목을 잡든지 돈을 갖다 주는데 빨리 정리하라고. 이거 지금 교육청에 전화 왔어. 얼른 정리해. 교장선생님 윽박지르면 가입표.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선생님들이 봐요. 그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딱 잘라버리구나.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책임 없는 걸 보여주구나. 교장 선생님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의논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아, 어쩔 것이냐? 잘 이겨내보자. 검찰이 피의자로 어떤 선생님이 오면 제일 좋아하냐면 선생님들이 오면 제일 좋아한답니다. 몇 마디만 하면 술술술 다 분답니다. 그리고 조서를 쓸 때 그 검사가 오타가 나면 오타도 고쳐주고 순서도 고쳐주고 맞춤법도 고쳐주고 그런답니다. 선생님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은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은 오픈하는 거, 방어를 못 세운 거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교원을 철저히 일단 보호해라. 세 번째,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빨리 선생님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빨리.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 학부모를 찾아갔다고 합시다. 어머니, 저 누구 담임입니다. 잘못해서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 잘못을 인정하시군요. 아, 고맙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이럴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당신 뭘 잘못했어요?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건 잘못이 없나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것도 잘못했잖아요. 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 봐, 판사는 태도가 아니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싸우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을 바로 보내면 안 되고 누구를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선생님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가서 어머니, 그 선생님이 같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근데 어머니, 당신의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서 그 선생님을 깨웠고 그 아이가 요구를 해서 선생님이 이기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선생님만큼 그래도 그 아이를 가르쳐 보려고 한 선생님은 그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제3자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그 사람을 바로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또 있어요. 한 선생님이 너무나 학부모에게 고통을 당해.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걱정 마라.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정리하고 올게. 갔어요.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뭐니 해도 뭐니 이야기네 또. 아,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3천만 원. 아, 너무 셉니다. 2천만 원 하시죠? 안 됩니다. 그럼 2,500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갔다 와서 학부모를 만나서 선생님한테 갔다 왔다. 정리했다. 2,500에 정리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1억이라도 갖다 주고 정리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요? 내가 돈을 내야 된다고요?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데요? 교감 선생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세요? 교감 선생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군요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 주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또 학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쫓아와서 화를 낼 때는 전부 다 항의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를 전부 녹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 녹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인을 접수할 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경직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계속해도 됩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프시죠? 학교 입장에서 참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 일부터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 말은 100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야기를 예측하거나 아직 상황이 파악도 안 됐는데 피해 가해자를 너무나 구분해버린다든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려갑니다. 이 사건은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한 선생님한테 18명의 학부모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시달려. 교감 선생님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아 걱정 마라. 그 관련된 18명 다 내일 시청학실로 다 오라고 그래라. 내가 한 번에 정리해 줄게.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임만큼 곱하기 10이 나옵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대중심리에 의해서 일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각계격파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특히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교 오면은 악을 쓰고 대듭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점잖하게 대답하죠. 어머니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어머니 앉으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악을 계속 씁니다. 어머니 앉으시죠. 계속 어머니 앉으시라고요. 어머니 앉으라고요. 어머니 앉아.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인지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감정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그 사람이 악을 쓰면 쓸 대로 우리는 어쩌라고요?
모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앵앵앵앵 앵앵앵앵. 아주 못 알아먹은 소리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들리려고 목소리가 적어집니다. 절대 소리를 같이 올리지 마라. 아, 피해자하고 가해자 한 번에 정리하자. 말이 다 다르다. 한 번에 모여. 절대 안 됩니다. 그건 100% 싸움입니다. 피해자 가해자는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도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빌미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 말을 거기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엄한 곳에서 말을 해버려요. 그래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해결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담임쌤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 이렇게 힘든 거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아, 학생 수가 32명이나 되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 이런 경우는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난 학교 학생부장 경력도 한 번도 없고 이런 경우는 지역교육청에 전화해봤더니 모른다 그러고 아, 나도 좀 자신이 없네요. 이런 모습, 이 일은 100% 키우는 일입니다. 자신 없어 하는 모습 절대 합니다. 명쾌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일 처리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아이가 1학기 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나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이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폐다. 어떤 문제를 풀려다가 열심히 했는데 실수를 하는 건 봐주지만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덮어보려고 하는 것은 큰 징계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교장 선생님,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 말은 딱 살아생전에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 정년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남편한테 뭘 잘못했을 때 여보,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그때 한 번. 학교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 말을 써가지고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장학사 시절에 모가지를 떼버리겠다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서로 합의한다고 그 언어를 쓰는데 전혀 왜곡해버립니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있어요. 선생님, 우리 민지가 제일 먼저 두드려 맞은 것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봤다면서요. 담임선생님이. 아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이반 선생님이 본 것 같은데. 저 가보세요. 이반 선생님한테. 이반 선생님. 그때 내가 아니야. 내가 사회 선생님 먼저 본 것 같은데. 사회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사회 선생님한테. 사회 선생님 오늘 조퇴해버렸네. 내일 올래요? 화 나요 안 나요? 납니다. 턱으로 내려보세요. 저리 가보세요. 저리.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들은 관련된 선생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 그 상황 좀 설명해봐. 그럼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신 거네.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어머니 이해되셨어요? 라고 정리해 주시라고요. 턱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또 있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줬어요. 학교적 종결절을 하든 뭐든 간에 다 정리가 됐어. 근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어디서 브로콜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나타났어. 나 이렇게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시라고요? 법대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속으로 그러려면 진즉까지. 그러면 참고 어머니 그럼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대로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너랑 나랑 싸우자는 말로 들린다. 근데 법대로 하라는 말을 안 하면 나는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너무나 이때 노력했던 게 화가 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많이 써먹었네요. 그분을 세워놓고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 밖에 가서 나무를 때려야 돼요.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버려. 그러면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이 걸려요, 여러분. 그 나무 많이 때렸네요. 학교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했나요? 미안합니다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속으로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해라. 다음 피해 학생 학부모. 피해 학생 학부모 학교를 쫓아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럴 때 차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2015년에. 학교에서 순서를 모르고 말하다가 맨날 싸워. 일을 크게 만들어. 순서도. 그러더니 이게 교육부에서 순서가 됐네요. 제일 먼저 오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나도 그 소식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1호 격려 공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의 경우는 맞지 말고 동성일 때는 손도 잡아줘도 괜찮아요.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를 꼭 물어봐 줘야 돼요.
그걸 안 물어보주면 그분들은 세상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를 묻지도 않는다. 꼭 해야 돼. 그 말을 하다 보면 화가 나 있을 거예요. 다시 1호.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머니 그 문제는요 학교폭력 조사관이 다음에 조사할 거예요. 그 만나면 돼요. 라고 넘겨버리면 이 부분은 섭섭해. 학교 일을 세상에 조사관 외부 사람한테 맡겨? 말도 안 돼. 라는 섭섭함이 있어.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재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줘야 돼. 잠깐만요 어머니. 민지가 다리에서 만났다면서요. 그때 애들이 몇 명이 있었나요? 볼펜하고 메모지를 들고. 그때 제일 먼저 민지 멱살 잡은 애는 누구예요? 그때 요관 애들 이름은 누구고요? 자세히 좀 물어봐 줘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때는 뭘 타고 왔대요? 그때는 누가 나타났대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이모라는 사람은 왜 왔대요? 등등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잉크에 볼펜에 잉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안 떨어진 것처럼 막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감동해요. 그러면 학교에다 맡겨요. 수긍을 한다고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묻고 해줘라. 그 다음에 메모한다. 유감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어머니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꼭 물어보는 게. 그게 정보예요. 어머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추후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요. 이게 교장 종결제로 아니면 심의위원회로. 심의위로 올라가면 가해자 피해자 학교가 하고요. 거기서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는데 이런 조치가 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이분이 완전히 자기 편에 학교에서 다 들어줄 것처럼 착각을 해. 어머니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해서 처벌만 하면 되지만 학교는 가해자 피해자를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돼. 이 말은 당신 말만 더 다 듣는 게 아니라 어쩐단 말이에요. 더 조사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남겨둬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애울 수 있겠어요? 뭐 애울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은 사람 찍고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안 찍고도 애울 수 있는 방법인데 가르쳐 줄까요? 이런 일이 한번 벌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책상 위에다 붙여놓으면 재수없고, 그죠? 가해 학생 학부모 어떻게 할 것인가 차트 만들어 왔습니다.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교육청 장학사가 돼서 십몇 년 동안을 학교폭력 담당, 성폭력 담당, 안전사고 담당, 어디 행사장에 가면은 학교폭력 담당 과장님 오셨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꼭 학교폭력 과장 왔디? 내가 뭘 학교폭력이게 과장 성폭력 과장 왔디? 내가 언제 성폭력을 했어? 담당 과장이라고 해요. 꼭 성폭력 과장. 나도 정말 싫어요. 난 성폭력 할 힘도 없어. 맨날 지쳐갖고. 2015년에 장학사가 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장학관이 됐던가, 뭐 어찌갖고 과장이 됐었던가, 2016년인가. 계속 학교에서 일은 터지고, 대구하고 광주는 자살률 1위를 갖고 싸우고,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이 교육감들은 맨날 나한테 뻥치고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교육감은 조금만 고생해. 내가 좀 이따 좋은 데 보내줄게. 그리고 돌아가셔버리고. 두 번째 교육감은 딱 자기 임기 때 그래도 보내준다 그러더니 어디로 가불고. 세 번째 들어왔더니 12년 임기를 하면서도 말로만 하고 안 보내주고. 어찌됐든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우리 장학사가 전화를 받는데 옆에서 있는 들어보는 과장 목소리, 내가 듣는데 이상한 소리야.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또 자살이구나. 그래 학교폭력 교육은 했나요? 뭐라고? 그 담임생은 몇 년 차예요? 뭔 일인가 알아봤더니 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한 아이를 막 때렸어. 두드려 맞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맞다가 화가 나게 지도 한번 쳤어. 그때 담임생이 본 거야. 이게 담임생 둘 다 싸운 줄 알아. 그래갖고 둘 다 뺨을 한 대씩 때렸어. 그리고 손을 잡고 악수하라고 했어.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무실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 맞은 아이가 화가 나.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 머리부터 박아서 직사했어. 이 위급한 상황. 학부모는 울고 불고 기자들은 쫓아오고 난리가 난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두보고 먼저.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3시 10분. 신부는 근데 왜 3시야? 학교폭력 예방교육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반별로 했어요? 전체로 했어요? 전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몇 년 차예요? 이 담임쌤은 2년 차. 중학교 2학년 담임쌤을 왜 2년 차를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장학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려서 화가 났어 아주. 저녁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장학과님, 장학사님, 상담사님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모였어. 이게 뭔 일이에요? 학교에서 뭐라고 하겠어? 일본 순사보다 나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짓이요? 그래서 장학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은 학교에서 전화 한 통하면 무조건 달려요. 묻지 말고 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봅시다. 부르면 달린다. 언제? 24시간 동안 몇 분 안에 가서 30분 안에 가서 2430 뭐 없이 공문 없이. 이게 장학사 장학관 과장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380에 4660으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칙이 세 가지요. 첫 번째, 애니타임 언제든지 달린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두 번째, 중학교 때 일어난 일도 고등학교 때 죽을 수 있다. 이 애가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를 책임진다. 세 번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만으로 해결 안 된다. 다른 경우가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2015년에 부르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든 지 3개월. 교육청에 저녁 퇴근하기 6시까지 온 전화는 장학사 장학관들 해라. 근데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내가 접속한다. 그 전화는. 집에 가 있어도. 해줘야 되죠, 과장이. 근데 2015년 비가 엄청나게 퍼붓는 날 집에 갔더니 한 11시가 됐던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건 대부분 부름이 전화예요. 그러면 저는 전화를 네, 강주시 교육청 박수정 과장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요. 몇 시에요? 어디세요? 일 안 해요. 민주권 생활과 박수정 과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이래요. 근데 이 모습을 내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냐 안 자냐? 그 핸드폰을 잡듯이 내 손도 한번 잡아줘봐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화를 받았죠. 내가. 박수정 과장입니다. 그랬더니 나 운남지구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 누구입니다. 아, 교감생이 뭔 일이에요? 우리 지금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죽는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담임쌤한테 문자를 보내고 도와주십시오. 네, 출동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이의 핸드폰부터 나한테 입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옷을 입으면서 1번 누르면 장학관, 2번 누르면 장학사, 3번 누르면 상담사가 전부 다 뜹니다. 거기다가 목적지만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게 부름이에요. 근데 그 장학관 남편이 기자인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를. 여자 장학관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달리고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나는 제일 먼저 강주지방경찰청과 소방서에다 전화해요. 위치 찾아주라고. 학교를 향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 위치를. 어디냐? 황룡각이다. 너무 감사하다. 위치 변경 123. 그러고 전부 갔더니 비가 퍼부어 갖고 안 보여 앞이. 안개가 끼고 벼락은 치고 강물은 엄청나게 불었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소방관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우리 아이를 찾았다면서요. 뭔 아이를 찾아요? 위치를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아이의 핸드폰의 위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요? 그럼 모르죠. 그럼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 강물의 중심부로부터 1km 반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본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러 왔습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헬리콥터 못 뜨고 이 난리를 탈 수 있어? 찾아봐! 그 내가 그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하늘에서 뛰어내렸겠습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다리 밑에 가봤습니까? 가봤지!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 자꾸 내려가는데 이끼가 끼어가지고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졌더니 물이 여기까지 차요. 그럼 나도 그냥 쓸려가네, 이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무줄에다가 보트를 던져주는 거예요. 보트가 아니라 튜브. 얼른 잡았죠, 살려고. 그래서 잡아갖고 이제 계단이 없으니까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를. 무겁겠죠. 근데 끌어올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가 어디가.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쳐다보고 이쪽을 쳐다보고 욕을 하니까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데 4번 다리 밑에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비춰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뛰어내렸는데 살고 싶으니까 여고생이 그 밑에 난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리 기둥을. 안 보인 거예요. 올렸죠. 강주 송정의 어떤 병원에다 입원시켰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죠. 이 아이 어떤 아이냐고 물었더니 평범하대요. 뭐가 평범하냐? 엄마, 아버지 집 다 있고. 그게 평범하냐? 좀 집에 좀 다녀보고 그러시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정방문 못 가게 했잖아. 우리가 못 가게 했어요. 그때 한참 진보교육감들 가정방문 못 가게 막 했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싼 데는 안 가도 이런 데 좀 가보지. 어쨌든 그리고 그의 집에를 가봤네요.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인데 다 깨져가지고 비가 줄줄 쐴. 썩은 냄새가 낭동을 해. 위에 그 집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놨어. 비를 못 새게. 근데 비가 세. 가봤더니 알코올 중독인 엄마, 중풍인 아버지. 그 딸이 큰 딸. 그리고 동생들이 셋. 이 학생이 가자. 학교 수업 끝나고 어디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살려놓으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 살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또 죽을 건데 기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돼.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다 모여라. 제일 먼저 집짓기 운동본부 오세요. 초록우산 오세요. 선생님들 각 반에 담임쌤 모시고 교감쌤 모셔라. 그 다음에 SP 오라고 하고 동사무소, 구청, 시청도 와라. 구청, 시청도 안 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거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다. 기자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런 솔루션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자 온가 안 온가 확인 좀 해주라. 아니 그 기자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들 온가 안 온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없이 와 이제 시청. 그러니까 입이 그냥 이만 하면 이제 불러갖고 왔어. 학생은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일단 이 고생 우리 치료비 다 우리가 된다. 밑에 있는 동생들 우리가 학비고 모이고 다 한다.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으로 과외 다 시킨다. 가족 봉사단에서 5명이 월화수목으로 가서 여기를 돌본다. 근데 집짓기 운동본부 집을 쓸어버리고 집 좀 지어주라. 오케이. 도배도 좀 해주라. 뭐예요? 밑에 좀 해주라. 오케이. 그러는 동안에 이 애들을 좀 철호구산에서 데리고 있어주라. 오케이. 시청, 구청. 이 부모 입원 좀 시켜주라. 우리 그건 교육청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좀 해주라. 부모가 성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없다. 그럼 나 시장한테 전화하겠다. 시장이 1년 후에 시장 선거 또 나가려고 할 때 전화했어요. 시장님 다음 선거 나가실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저희들 모든 공무원 시청으로 올릴게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릴게요. 병원 입원. 6개월 후에 여고생 밖으로 나오고 1년 후에 삼성전자 합격. 이 애들 전부 다 정확하게 학교 좋은 집에 들어가고 부모 중에 엄마가 먼저 나와서 미아원 취업하고 그래서 마보니가 된 거예요. 이게 부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그 공간에서 일은 벌어진다. 이 제도는 교육청은 해결 못한다. 교육부도 해결 못한다. 재단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명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20억이 들어요. 근데 제 책을 읽은 독자 5명이 2억씩 내고 10억을 만들어줬어요. 부름이 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인쇄가 10만 부가 팔리니까 1억 7천이 나왔어요. 기부했어요. 우리 아내는 싫어하죠. 그리고 나서 이 재단을 만들어서 전국 시도 16개 시도시에 그 재단이 전화 한 통하면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부름이 재단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침마당에 나갈 때 사진은 화장을 이쁘게 해갖고 아닌 것처럼 했는데 이건 더 나쁘게 무당처럼 만들어놔요. 그래도 스테바시 화면 한번 볼게요.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는 전남 공옥에서 태어났습니다. 밑에 마당이 바다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멍게, 해삼, 고동 막 이런 것을 밀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근데 나갈 때는 그 애들을 안 데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죽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예요. 죽기만. 이게 너무 좋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가. 초가집인데 바람만 불면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아 저기를 묶어라. 둘째 아들은 저기를, 셋째 아들은 저기 나무를 묶어라. 넷째 아들은 저기다 묶어라.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덟째 딸은 많이도 나 사남 사녀.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 겁니까?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얘기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기서 위에서부터 6번째. 근데 저는 태어나기 전에 5번째 이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국민학교. 근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여기 골절이 생겼는데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엉덩이까지 썩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잘라본 거예요. 엉덩이 한쪽까지 다리가 없어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면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못했나 봐요. 목발 하나 짚는 장애인이 29살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서당을 차렸답니다.
그 당시에는 공군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을 학원을 차려가지고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덕분에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데 앉아가지고 그 형들하고 공부를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 완전한 선행학습. 한문 실력은 7살 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공부하러 온 사람이 늦게 오니까 주정아, 그 형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넌 곡절이라는 단어 한문을 쓸지 않느냐? 네, 그저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곡절이라는 단어를 딱 써대더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유래에 있는 형들을 못 가르쳤으니까 이래도 가르쳐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산 너머에 가서 다리가 하나 없는 상태에서 날을 한 거예요.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2명 더 났어요. 어찌됐든 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시골에서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쌤이 제일 힘든 게 월말고사를 맨날 봤답니다. 우리 때. 학생 수는 얼마나 많이 질러놨는가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 부분시킵니다. 한 반이 80몇 명. 그러니까 그때 담임쌤들이 그 애들 성적, 합계 평균 석차되는 게 너무 힘들 때예요. 그때는 뭐가 없고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고 주산을 못 놓으면. 근데 그 학교는 걱정이 없어. 슈퍼컴퓨터. 근데 5학년 5월 달에 그 급사 누나라고 했어요. 그때는 기능직 누나가 3층 교실을 와서 주정아 이거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합계 평균 좀 내주라. 네, 나눠고 왔어요. 하다 보니까 내 점수가 잘못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난 교실로 갔죠. 선생님, 까만 고무신 빼빼 마른 32kg짜리 꼬마가 선생님 앞에 갔어요. 선생님이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거예요. 그때는 제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고 끌고 교무실에서 끌고 나가. 교무실에 사람들 다 보내 질질 끌고. 그리고 교무실 문을 닫고 세멘트 벽에다가 머리를 막. 그러니까 얘가 다 깨져 피가 범벅이에요. 그리고 또 화가 나는데 길을 끌고 우리 교실로 데리고 가더니 문을 닫고 발로 차. 그리고 엎으셔가지고 발로 밟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산을 가지고 얼굴을 때려. 긴 주산 말고 그 퉁퉁한 주산. 나는 기절해버렸어. 근데 일어나 봤더니 피가 범벅인데 선생님은 없어. 못 일어나. 피가 미끄러워가지고. 간신히 일어나서 산 고개를 2개를 넘어야 우리 집에를 가. 산 고개를 넘어갔더니 그날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었는가 봐요. 아버지가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못 간 거예요. 엄마가 가고 아버지는 큰 솥단지에다가 그 사람들 밥을 먹이려고 저녁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떼고 있는데 저 산에서 내려온 애가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 같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 아들이네. 깜짝 놀란 거예요. 불을 떼다가. 그리고 발이 2개가 다 있는 줄 알고 일어난 거예요. 2개 다 있는 줄 알고. 근데 자빠졌겠죠. 어디로 자빠졌어요? 뒤로 자빠졌으면 나는데 앞으로 자빠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끄집어냈죠. 빗자루로 막 대빗자루로 쓸어냈죠. 불이 붙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고 제 얼굴에 여기 붙어있는 주산을 3개를 뽑아. 그러니까 하나를 뽑으니까 피가 솟구쳐. 아버지 바지로. 화가 나.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산을 넘어가. 밤이 돼도 안 와. 아버지는 가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버지 나이 49. 학교폭력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 누나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식모살이를 가고 형님들은 전부 다 부산 노가다를 가고 어머니 밑에서 동생들은 품 안에 살다가 어머니가 산에 잼피를 따러 다니다가 쓰러져갖고 마비돼 버리고 불쌍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피를 팔면서 학교를 다녀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나쁘금이 없어. 집도 없고 광주로 이사를 와서 전학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유학을 와서 다니는데 집이 없어요. 아파트 야간 경비하면서 덜덜 떨면서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잘했던 애가 그 학교에 중간 등수나 가. 서울대가 아니라 전남대 공대 학원과나 가. 학원과를 다녀. 2학년이 됐어. 나쁘면 안 되지만 집이 없어. 입주과외를 들어가. 근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월급 달라고 말했더니 그 주인이 나타났어. 그 주인이 아까 말한 고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인 거예요. 난 너무나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은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엄청 미안해한 줄 알았더니 똑바로 갈지도 못하는 새끼가 뭔 월급을 주나고 욕을 했어요. 난 대학교 2학년 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인간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못했어요. 왜? 나는 상치 씨를 뿌려놓고 상치도 못 뽑아요. 왜? 얘도 살라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뽑아? 그리고 대학교 3, 4학년을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다니면서 학사경고를 맞고 엉망으로 다녀.
근데 운이 좋아서 서울 삼성 본사에 합격을 해. 6개월 다녀. 세상이 싫어. 그만두고 나와. 서울역에 나왔어요. 뭐를 할까? 중이 돼야겠다. 그래서 중이 됐어요. 중. 적성도 딱 맞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스님들이 제 이름도 지어줬어요. 너 어디 회사를 다니다 왔냐? 삼성. 너는 삼성 스님이다. 삼성 스님. 그게 너무 편해. 18명의 중을 그 시주를 하는 내가 이거 돌보는 건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2시간밖에 잠을 못 자. 엄마가 계신지 아빠가 돌아가신지 형제간이 어쩐지 기억이 안 나. 3년째 되니까 나도 시주를 다니고 싶어. 스님 나도 시주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라. 나주 목포 법성포가 네 나와 말이다. 알겠습니다. 시주를 다니는데 시주를 다른 중보다 훨씬 많이 받아갖고 승승장구했다니까 아주. 중들도 엄청 이뻐라 걔나.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 두상 모양이 중 팔자다 막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데 힘이 든 일이 발생해. 시주를 다니는데 학교 안 다니는 꼬맹이들이 동구 밖에 서 있다가 따라와. 오지 마라고. 저쪽 마을에 또 와. 오지 마라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막 따라다녀. 오지 마. 근데 막 돌을 던져. 나한테 동낭치라고. 동낭치 아니라고. 거기서 돌을 깨우쳤어요. 어떤 도? 그만두자. 그러고 92년도에 그만두고 속세로 다시 나왔어요. 그러고 그냥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지도교수를 찾아갔어. 대학교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은 A+ 맞았던 애. 올 A+. 3, 4학년 때 학사하고 3번을 맞았던 애. 근데 어떻게 삼성을 들어가네. 그래서 신기해서 삼성에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삼성으로 갔더니 없어져 버렸던 제자. 없어요. 중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 찾았는데 내가 나타난 거예요. 날 쳐다보고 깜짝 놀래요.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닌데요. 근데 머리가 왜 그러냐? 중인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땡땡이 중을 믿더니 아주 종교관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무 종교를 막. 그러더니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내 밑에서 석사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2년 맞췄어. 내 밑에 박사를 해라. 3년 수료했어. 근데 돈이 없어. 교수님 저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를 졸업해야겠습니다. 그래라. 어디 갈 데 있냐? 중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중교사 자격증 중에 화학공학은 중교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 봤냐? 몰랍니다. 그래 92년 3월 2일 날 발령이 났어요. 강주에. 한 실업계 고등학교. 그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엄청 못한 놈들만 다 모였을 때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몇 명 있어요. 나머지는 꿈도 희망도 없는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 나처럼 불쌍한 애들이니까 사랑해주고 아껴줘야지. 그리고 92년 3월 2일 날 학교로 가서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8시 반에 들어갔어. 근데 사랑해줄 수가 없네. 학생이 없어. 50명인데 5명 앉아있어. 3명은 자, 2명만 쳐다보고 있어. 시계를 봤어. 분명히 8시 반이 맞아. 궁금해서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어. 야, 애들이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착 돌려버려. 아, 반말을 해서 그런가? 얼른 말을 올렸어. 학생 미안해요. 반말해서. 근데 애들이 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 그리고 나를 째려봐. 왜 째려보세요? 그랬더니 애들 안 온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맞네. 근데 너무 궁금해. 우리 반만 그런가 싶어. 다른 반을 갔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하여튼 조회를 해.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냈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어. 그 학교는 아침에 등교 시간이 8시에 온 놈, 9시에 온 놈, 10시에 온 놈,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와. 계속 끊임없이 막 줄줄줄줄. 근데 온 게 문제가 아니야.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 또 계속 오고 가는 학교에 자유학기제인가 봐요. 너무 신기해서 먼저 계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선배님, 근데 왜 신기했냐면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화를 안 내. 선배님, 우리 학교는 왜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간답니까? 박 선생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강주 시내, 전남, 인문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오고 갈 데 없는 놈들이 다 오는 거야. 학생 수는 2,000명인데 한 1,000명이나 학교 나와. 그리고 500명은 가출했어.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줄게. 가만 놔둬. 보고만 있어. 뭘 어떻게 하려면 다 도망가. 내가 보고만 있어야 돼. 보고만 있으라고. 보고만 있어. 안 돼, 안 돼. 나도 해봤어. 나 이상한 선생님이 다 있다.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줬어. 근데 교과서를 나눠줬는데 가방이 있는데도 안 넣고 막 끈으로 묶어. 왜 끈으로 묶을까? 보고만 있으니까 보고만 있었어. 근데 하교하면서 소학장에 다 이름도 안 쓴 걸 다 버려버려. 아, 사람이 아니구나. 세 번째 날 이제 수업을 판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입술이 이렇게 다 까져 있어. 그래서 침을 이빨 사이로 넣어가지고 입은 이쪽으로 벌어졌는데 침은 이쪽으로 넣어. 더러워서 뱉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틱틱해요. 칙칙. 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종례를 해갖고는 안 되겠다. 계속 붙어 있어야겠다. 그럼 아침에 애들이 7시에 올 때부터 앉아 있자.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아침 조회도 좀 길게 하자. 그리고 내 수업 시간 들어가 나와서 10분 남은 시간에 얼른 교실로 들어가자.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침 닦아주고 버려준 책 갖다 놓고 그래갖고 앉혀놓고 오늘 공부할 거 시험 펴놓고 그럼 딱 10분이 걸려. 그리고 얼른 내 수업 들어갔다가 또 얼른 또 와서 또 쉬는 시간 또 하루에 8번 막 들러나들러 계속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고 악을 쓰고 대드는 거예요. 반항해.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되냐? 안 되지. 비웃어. 아, 이거 어떻게 맞지? 아, 내가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겠다. 욕심을 낸 거다. 한 가지씩 하자. 도망을 못 가게 하자. 종례 시간에는 실장, 부실장만 남아있다. 다 가불고. 11시에 제일 많이 도망간다.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빗달 교무실이에요. 여기다 뭐라고 써놓고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11시에 계속 서 있었더니 못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3주간 있었더니 우리 반 애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못 가고. 됐다. 선생님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했잖아. 막 기분이 좋아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날 불러요. 서 있는데 박 선생님 지금 거기서 뭐해? 애들 못 도망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리 와봐. 왜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뭘요? 이리 와봐. 갔어요. 선배가 내 혁띠를 잡더니 따라와. 그럼 학교 뒷담으로 데리고 가. 뒷담으로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수백 마리가 담을 타고 전부 올라오고 있는 피난 가는 거 막 전부 올라오고.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해? 내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자네 이리 와서 저 벽돌 한번 두드려봐. 어때? 텅텅거리지? 아무 힘도 없어. 저희들이 넘어가다가 이 벽돌이 쓰러지면 밑에가 낭떠러지가 10m야. 다 죽어. 왜 이렇게 무모해? 선배님, 저기다가 철망을 치면 안 될까요? 학교 건물은 철망을 못 치게 돼 있어. 선배님, 그럼 어쩌면 되나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말했어요. 너그 마음대로 해. 도망가도 좋고 마음대로 해. 근데 침은 뱉지 마. 침만 안 뱉으면 돼. 안 와도 된다니까. 근데 그 말 하고 있는데도 침만 뱉지 말라고. 네, 완전 얘들 말로 안 되겠다. 미안하게 하자. 그래서 난 그날부터 밀걸레 10개를 빨아 아침에 이쪽은. 하루 종일 복도, 교실, 복도, 교실 계속 뱉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복도, 교실 계속 하루 종일 닦고 다녀.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필요도 없어. 안 들어. 그리고 침을 계속 뱉어. 계속 1시간 내내 한 3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침 뱉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칙칙칙칙칙칙. 나만 보면 침 생각이 난대요. 칙칙칙. 그리고 발을 들어, 발을. 선생님 여기 뱉었는데 닦으세요. 그러니까 저놈이 또 여기도 뱉었어요. 그때 나는 환멸을 느껴봤어요. 인간도 아니다. 2학기 때 인간도 아니다. 세 사람이 미웠어요. 지금 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선생님들, 그놈 다 보기 싫어. 2학기를 어떻게 학교 다닌지를 모르고 다녔네요. 너무 싫어, 너무. 그래서 12월 2일 날 드디어 그만뒀네요. 못하겠어. 교장 선생님한테 갔어. 교장 선생님 사표 써갖고 저 그만둘랍니다. 그럼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은 왜 그만둔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그만둘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왜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간갑다, 오면 온갑다, 뱉으면 뱉은갑다 하지 뭔 지랄이라고 쫓아다녀. 그래서 얼마 못 갈 줄 알았네. 이렇게 말한 성이 유씨예요. 유씨. 성이 유씨 교장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네 저 집이 저 주공 아파트라며 우리 학교에서 200m 떨어진데 10평짜리 그것도 사골세라며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 딸도 있다며 뭘 먹고 살아? 자네 부인은 놀고 있고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뭐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 침 뱉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10평짜리 아파트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잠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자요. 나, 아내, 딸. 잠을 자면서 나는 잠꼬대를 하기 시작해요. 하면은 새벽까지 해요. 똑같은 말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앉으라고, 가지 마라고, 뱉지 마. 이 말을 저녁 내 하니까 내 아내가 싫어해. 입을 그만 좀 해, 그만 좀. 다른 말 좀 해봐.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썼는데. 근데 교장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나쁜 사람. 이 사람은요, 사표를 쓰고 나서 내가 10년 후에 장학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은 교장을 하셨네요. 근데 그 퇴임 시간을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 장학사, 나 오늘 퇴임식 했네. 관심도 없어. 근데 왜요? 정년하고 할 일도 없고 근데 배움터 지킴이 자리 하나 해줘서 없어요. 그러고
그때는 장학사가 배치해 줄 때예요. 근데 계속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강주 시내에서 담배 제일 많이 피고 말 안 듣는 전남공공 거기다 배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만둔 거예요. 3일 만에. 복수해. 어찌됐든 그 이삿짐을 싸고 이제 집으로 왔죠.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게 뭡니까? 예,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뭘 합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따 그 여자 얼굴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이 저녁에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배즙 할 때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셨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참 무책임하시군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그분한테 대들 수가 없어. 누나예요. 한 살 더 드셨어요. 그러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12월 2일부터 그만두고 이제 3, 4, 5일 있으면서 시간 강사를 가보려고 원서를 쓰는데 안 받아주네. 스픽에 그때는 시간 강사도 어려울 때예요. 이제 방세는 떨어지고 정말 힘들어요. 사골집인데. 근데 12월 20 며칠 날이 됐는데 제 사표가 수리도 되기 전인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화학공학 제 과목을 뽑는 거예요. 저는 화학공학, 공업, 기술, 가정, 컴퓨터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한 명 뽑아. 얼른 12월 20 며칠 날 접수. 1월 달에 이제 50명이 응시했더라고요. 그 중에 3명 안에 들어서 3배수 안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한 명 뽑아. 최종 합격. 2월 며칠 날. 그래서 강주에 있는 350개 학교 중에 이제 어디로 발령이 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고.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거기가 발령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했죠. 거기 발령 날았으면 시험 공부를 할 이유가 없지.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 다 해봤다고. 100% 거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현직이 안 갈라는 거, 신규 배치.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요? 2달 전에 그만뒀는데 큰소리 치고. 근데 내 아내가 결정해 주신 거예요. 눈 감고 다니세요. 눈 감고 학교를 갔어요. 3월 1일 날. 가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눈 감고 가니까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계시다가 막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창피해 죽겠네. 그 자리 안 뺐네. 거기 앉으면 되겠네.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잠깐만 앉지 말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우리는 사표를 쓴 줄 알았는데 휴직을 했나?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작년에 2학년 애들이 지금 이제 2달 사이에 3학년이 됐잖아요. 우리 반. 그 애들이 교무실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 안 한다고 했잖아. 얘 왔어. 저리 가라고. 근데 안 한다고 갔잖아. 너 가.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93년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또 그 교장 선생님이 학원과 2학년 그 반에다 또 담임을 시켜준 거예요.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애들이 이 애들이 보면 훨씬 더 훌륭해. 나도 학교를 그냥 다닌 척만 하자. 절대 일찍 안 가. 8시 반에 가서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할 때 복도를 안 쳐다봐.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할 때도 출석도 안 불러. 자꾸만 해.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출석을 안 부른 이유는 박창수 그러면 네 그러니까 듣기도 싫어. 그리고 교무실에 앉아있다가 수업을 갈 때는 절대 애들을 안 쳐다봐. 칠판을 보고 계속 나 혼자 이야기 막 해. 종을 치면 이렇게 그냥 가버려. 그래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3, 4, 5월 달에 그렇게 다녔더니 우리 반이 개판이네. 엉망진창인 거예요. 종료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속닥거려. 박주정 선생이 2달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져 갖고 왔다. 또 염불을 하네. 열심히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냅두고 그냥 계속 3, 4, 5월 달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내 아내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막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따 보여줄게요. 3, 4월 달에 그렇게 다녔어요. 6월 달에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6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작은 아파트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 식구들 3명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벨이 없는 고물 아파트예요. 10평짜리. 막 문을 두드려. 그럼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을 먹고 담배까지 피웠는가 냄새가 진동을 해. 서 있는 거예요. 10시가 넘었어. 누구세요? 누구예요? 선생님 반이잖아요. 반도 몰라. 난 몰라.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안 나온 놈들 많아. 그러니까 왜 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놀러 오란 말 해본 적이 없어. 얼른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일찍 들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저게 누구랍니까?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왔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혜롭게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었어요. 큰 냉장고 놓고 수박을 썰어가지고 딱 줬네.
근데 과일을 선택을 잘못한 거야. 수박에는 씨가 있어. 이걸 이렇게 먹고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고 피하. 그럴 때 얼굴도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내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저녁에 집에를 안 가네. 저녁 내 떠드네. 내 아내는 난리를 치네. 거실에서 떠들다가 자네. 아침에 일어나서 깨웠더니 안 일어나네. 죽은 줄 알았네. 그리고 나 혼자 학교를 가네. 아내가 악을 쓰네. 전화가 계속 오네. 우네. 애 우냐 했더니 한 명 가고 7명 남은 누워있어. 좀 있다가 2명 가고 그만 좀 해. 다 알고 있으니까. 정례 시간에는 완전 남자답게 막 울어요. 우리 아내는. 막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한 놈이 누워있대요. 이게 무서운가 봐. 걱정 마세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내가 깨울 테니까 놔두세요. 그러고 정례 갖고 가서 깨웠어요. 일어나 이 새끼야. 우리 학교 갔다 왔다. 일어나. 넌 가. 뒤를 돌아보니까 7명이 또 왔어. 왜 왔냐? 얘 데리러 왔대요. 넌 가. 가더니 1시간 있다 또 왔어 밤에. 왜?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너가 왜 집에 안 가니? 가출했어요. 잘못했다고 들어가. 싫어요. 너는 뭘 잘못했는데? 엄마 반지를 팔아먹었어요. 너는 가. 근데 못 간다는 거야. 월, 화, 수, 목, 금 계속 학교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내 아내가 운암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가택 침입죄로. 그랬더니 경찰이 선생님 집에 온 것은 가택 침입죄가 아니래요. 그러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놈들이 금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날 수업할 때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좋은 수가 있는데 생각, 뭔 생각? 오지 마.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 좋은 생각이, 뭔 생각? 선생님 방학하려면, 여름방학 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우리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그럼 말도 잘 들어불고 뭐 어쩌고 공부도 안 돼. 어디서 자? 안 되는 가. 아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도 계속 와. 그래서 여러분 6월 2일부터 그놈들을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평짜리 아파트에 우리 식구 3명, 고급들 8명, 소만화해요. 제일 힘든 건 뭐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도시락 8개 싸야 돼. 그리고 빨래할 게 세탁기가 없으니까 빨래를 다 해야 돼. 마을이 다 욕이요. 침을 아무데나 뱉고 다녀. 거실에 지그들 잔들을 안 쓸어. 내 아내가 그 지그들이 안 쓰니까 우리 아내가 청소하면서 막 헛구역질을 해.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임신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한데 어떻게 임신하게. 너무 힘들어 6월달. 그래서 6월달 이제 보냈네. 7월달 방학하려면 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그때까지 데리고 살면 돼. 근데 그 학교 기말고사를 봐. 근데 그 학교는 공부를 하도 안 하는 학교라서 애들한테 시험을 볼 때 13과목 전 과목의 문제를 3배수로 가르쳐주고 거기서 문제를 내. 그 문제를 안 바꾸면 틀려보니까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 봐요. 근데 이놈들이 시험 보기 3일 전날 나한테 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선생님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볼까? 얘들은 구달을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너가 뭔 시험 공부를 한다고? 내가 무시하면서 말했어. 어떻게 공부할 건데? 답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 다 배울래. 응, 외우자. 좋다. 상을 펴라. 내가 문제를 말하면 너는 답을 외운다. 13개 막.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이 부셔졌어. 치워. 그냥 누워. 난 앉아서 말할 테니까. 그리고 난 앉아서 가르치고 답을 말하고 문제를 말하는데 한 놈이 잠을 자다가 잠이 들어서 코를 골게 내가 깨웠어. 야, 이 새끼야, 일어나. 했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개새끼가. 날 쳐다보고 완전 쫄았어요. 이게 자폐예요, 자폐. 수면 자폐래요, 그게. 자면과 깨우면 그걸 못 알아본대요. 완전 무서워. 애들도 무서워해. 선생님, 이거 냅둬요, 이러면. 그래서 7명만 막 계속 달달달 해왔네요. 그리고 여름방학을 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때 한 반이 50명이에요. 2학년 13개 반. 몇 명이에요? 650명이죠. 전교 등수를 발표하네.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이 없으니까. 자폐는 꼴등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 한다. 선생님 내가 전교 2등 나버렸다니까. 나 1등이야. 이거 뭔 일이야. 그때가 여러분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넘어갈 때인데 제 월급이 그때 7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한테 장학금을 한 사람당 80만 원. 7명 560만 원 우리 방에서 받은 거예요. 휴, 너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꿈만 같아요. 이제 오늘 집에 간 날이네. 안 갈 건데. 가기로 했잖아. 안 가. 왜 안 가? 몰라. 가, 안 가, 몰라. 가, 안 가, 몰라. 이게 비코스 오브 이게 없어. 그냥 안 가, 몰라, 응.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내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먼저 집으로 왔어요.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드렸죠. 여보, 그놈들이 집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 말을 못 알아먹은 줄 알았어요. 그 애들이 방학 동안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데리고 산다고요.
할 수 없지요, 뭐.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엄청 미워했거든요, 애들을. 근데 언제부터 이뻐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썸씽이 있었어요, 썸씽. 애들하고. 어떤 썸씽이냐? 내 아내는 뭘 치우는 걸 싫어해. 그리고 어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똑같아, 애들하고. 성향이 비슷해. 더 어지러, 더. 그리고 애들이 막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도 안 주워, 걷어. 나는 미생물 공부해서 막 조금만 뭐 해도 닦고 막 쓸고 막 걸고 막 이러거든요. 안 해. 그러니까 잔소리를 애들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친해졌는데 시험 볼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나 봐요. 또 내 아내는 남들이 자기 남편 흉을 보면 좋아해요. 근데 이 학생 요 새끼들이 내 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한번 들었네요.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예요, 왕따. 내 아내가 좋아하고 왜 왕따야? 수업도 끝나기 전에 교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막 교실을 들락날락 하니까 정신사납다 그러면서 ADHD라고 소문났어. 그리고 내 아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고 들락날락 하냐 막 이러면서 같이 흉을 봐. 그리고 사모님, 여선생님들이 더 싫어해, 우리 선생님을. 왜? 자기 책상만 닦은 게 아니라 옆에 닦는데 다 싫어해. 결백증 환자라고 소문났어. 행주 빠른 사람들이 저 빨고 있냐 막 이렇게 같이 흉을 봐. 그리고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산 거예요.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더워.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그 방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큰딸 담비가 그 애들 거실에 자고 있는데 그 애들은 추리닝 입고 자잖아요. 아빠, 오빠들은 추리닝 위에 높이 올라가 있어 막 이런 말을 막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너무 힘이 들어. 5일째 되는 날 나는 아내하고 같이 잠을 안 자요. 그분은 발을 나한테 맨날 베에다 올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애들하고 자. 근데 한 놈이 새벽 한 몇 시나 됐을까? 욕을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자폐 아니에요, 얘는. 개이 새끼들이! 깜짝 놀랐어. 야, 너 잠꼬대 하냐? 아닌데. 그럼 나한테 욕한 거냐? 아니.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 거냐?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공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근데 7개 동인데 어쩐다고? 이 7개 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안 알려주니까 화가 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선생님이 인사를 잘하라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거든. 근데 인사를 안 받아줘. 왜? 꼴통학교라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저 주공아파트 7개 동 들어간 입구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에 살고 있다. 알겠다.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그 방 앞에를 맨날 왔다 갔다 해. 그 침도 몰래 뱉어. 담배도 숨어서 피우고. 의젓해졌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가 된지 알아.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폐도 깨워.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 그리고 점심때 와서 우리 밥을 먹고 또 어디로 달려. 그리고 새벽에 와. 일주일 내내 그러네. 내가 눈치를 챘네. 이 새끼들 돈 80만 원 갖고 오락실에 갤러그 하러 갔다, 갤러그. 그래서 내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이 새끼들아. 이거 돈 80만 원 갖고 갤러그 하러 다니지. 아닌데. 너 뭐 하러 다니는데?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이 있는데 뭔 아르바이트를 다녀? 돈 있잖아. 부족한데. 이게 뭘 한데 부족하냐고. 아닌데, 긴데, 부족한데. 이게 말을. 그러니까 80만 원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왜 다니며 뭐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누가 왜 수능을 못 봐? 우리는 실력이 없잖아. 이게 화내지 말고. 그래서 어쩐다고? 우리는 수능을 안 봐고 특차로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를 가려고. 웃어볼 뻔했어요. 비웃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 어떻게 갈 건데? 이렇게 주머니에서 신문지 오래진 걸 나한테 보여줘요. 선생님 봐봐. 인하공대 40명 특차 모집 요강. 써줬네.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2.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라. 우리 지금 1%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럼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을 받아서 70만 원 받아. 그리고 장학금 80만 원 합해가지고 150만 원을 갖고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학원 7군데를 다녀. 아, 학원 다녀. 진짜? 지금 다니고 있잖아, 일주일 동안. 방학 동안 내내 다니는 거예요. 역은 해. 근데 공부에 관한 역이에요. 주기율표에 CU 있으면 CU 그래도 모르냐 이 새끼야. 하여튼 공부에 관한 역을 해. 아, 저렇게 변하네. 자긍심 하나 갖고 작은 성취를 이루니까 저렇게 변하네. 근데 저게 오래 갈까? 이 학기 중간고사를 보는데 내가 긴장이 돼요. 3일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물었어요.
너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선생님 분명히 약속 지켜. 나는 지켜. 너는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어떻게? 답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 2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안 틀리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난 너무 예쁜 거예요. 가능하다. 내가 얘들을 괜히 욕하고 무시했다. 가능하다. 기분이 너무 좋아. 교복 벗어. 학교에다 교복 벗어나. 따라와. 선생님 바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데리고 갔어요. 운암동 시장으로. 바로. 이따 봐보세요.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 가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 얘들 데리고. 부평청 행사과장입니다. 박주정 선생이죠. 네, 당신 이리 좀 와야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 잘못은 아니고 당신 반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데리고 갔어요. 우리 반 애들이 잡혔다고요? 뭘 잘못했답니까?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탁 끊어. 얘들아, 우리 반 애들 8명 잡혔단다. 선생님, 경일이가 잡힌 것 같아. 경일이가 뭘 잘못했는데? 선생님, 말을 하면 복잡해. 그래, 그럼 나 얼른 갔다 올게. 너 어디 가지 말고 오락실에 가만 붙어있어. 오락실에. 이따 가서 술 사고 낙지 사줄 테니까.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그리고 난 북부에서 갔더니 얘들 8명을 무릎을 꿇혀놓고 뺨을 때리고 있어. 경찰이.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약을 썼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누구야? 담임 오라고 했잖아요. 똥똥학교 담임. 때리지 마라고요. 근데 왜 때리세요? 얘들은 뭘 잘못했어요? 직접 물어보래요. 무릎 꿇고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뭘 잘못했는데 두드려 맞냐? 말을 못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스프링, 영수제를 그걸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를 이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시동을 3대를 걸어가지고 이 8명이 경찰차를 타고 시내를 밟아오고 다녀. 완전 잘 타버려. 경찰이 못 쫓아. 날라버려. 경찰차가 멈춰라. 먼저 안 멈추고 그래 밤에 이제 계속 쫓아다니니까 얘들이 무등산이 비포장일 때 올라가 본 거예요. 경찰이 수업시킨 거예요. 쫓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벤츠하고 몽키를 가지고 비싸다고 하는 엔진만 분해를 해가지고 3대를 팔아먹었대요. 그게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를 부르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경찰한테 말했더니 부모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고. 우리 안 간다고. 제발 집어넣기가 소문이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했더니 얘들은 풀어줄 테니까 부모를 나한테 데리고 오래요. 알겠다. 풀어주라. 나와. 넌 집에 가. 야, 경찰 오토바이를 넘치냐? 그걸 분해를 하냐? 내 부모 데리고 와. 큰일 났어.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뭘 잊어본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그리고 잠이 나는데 새벽에 누가 내 베개를 막 발로 쳐. 그러니까 얘들이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까 공부한 1등부터 7등. 내가 선생님 우리 몇 시간 기다린지 알아? 뭐예요? 미안해 깜빡해버렸어. 왜 잊어먹었어? 경일이 그때로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경찰이 나보고 그 학교를 없애버라 그러잖아.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네.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만. 내가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다음에 사줄게. 안 먹어. 야, 그 애들 사람 좀 만들어봐라. 내가 누워서 이제. 그 애들 8명은 날 쳐다보고 있고 발로 밟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버렸어. 누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그놈의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때렸어? 안 때렸어?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그놈들이 왔기래 말했어. 그 도둑놈들한테. 우리 이 집에 살고 있는 놈 중에 저 자폐 저놈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이게 뭔 사람이 됐다고? 1등부터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놈들 중에 8명 사람이지만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 자폐 빼고 우리 7명은 나갈 테니까 너가 들어오라고. 들어온다고 하더냐.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정례를 하고 갔더니 자폐는 누워있고 7명은 짐을 싸고 있고 8명은 오토바이는 들어오려고 도둑놈들은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보고 이게 지금 뭡니까? 멤버 교체입니다. 그럼 저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이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라.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쟤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이 들어오고, 8명이 들어오고 1명 남고 7명 나가고 이제 그 애들 9명, 우리 식구 3명.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똑같이 데리고 삽니다. 똑같이 변해. 1등부터 15등 우리 방. 한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기능사학증 따로 다니고 다 배우고. 간단한 거다. 생활지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치면 끝난 거다. 데리고 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 너무 좁다. 근데 누가 투서를 해. 고액 과외를 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맨날 와서 문을 열어봐. 한 적이 없어.
근데 몇 번 오더니 안 한지는 알지만 조서를 쓰자고 나한테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 쓰자. 난 따라가. 경찰 둘이가 곤봉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가지 말래. 우리 안 했잖아. 걱정 마. 갔다 올게.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와. 너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선생님 가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내가 파출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놈이 야 짭새! 경찰한테. 경찰이 이 새끼들이 우리 선생은 실력이 안 닿고 과외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잡혀 들어가니까 그게 싫은 거야. 내가 공학 박사야 이 새끼야. 그리고 들어가서 조서를 받아.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등부터 15등이 납니까? 우리는 답을 해옵니다. 답이 유출됩니까? 아니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을 때 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러면 학교에다 전화를 해. 학교에서는 그 답을 가르쳐주는데 안 가르쳐줬다고 그래. 맨날 괴롭혀.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고 여기서부터 10km가 떨어진 병풍산 밑에 버려진 농장이 있는데 감나무 농장이다. 4,000평. 거기 안에 창고가 큰 게 하는데 방이 5개나 된다. 물론 폐가다. 그거 빌린 거하고 이 집 사골세하고 똑같다. 우리 거리 이사 갈까? 94년 때. 선생님 좋아요. 근데 버스가 안 다니잖아. 내가 실어 다룰게. 4명 없는데 10km 왔다 갔다. 좋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갔네요. 94년에. 94년 이사를 가서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가 장학사가 되기 전까지 데리고 살았던 애들이 몇 명? 707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707명을 한 번에 데리고 산 줄 알아. 하나님도 못 데리고 살아. 우리는 정원이 8명이에요, 8명. 그럼 아침에 밥 먹여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4명 얼른 데려다 놓고 와서 학교 또 10km 또 학교 수업 끝나고 또 4명 얼른 8명밖에 못 데리고 살아.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냐고? 10년 동안 데리고 사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고? 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놈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나와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그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을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좀 기쁜 마음으로.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금방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볼록 하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분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내 울었습니다. 둘이 그 머시미들에게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뭐한테 쓰려고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 폭력에 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불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이야기였죠. 한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목줄로 왔던 아이. 2달 후에는 별을 단답니다. 두 번째 아이는 1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국장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징역 16년 살고 나왔습니다. 갈게 기다려라. 고생했다. 어디로 갈래? 할머니 집으로 갈 거냐? 할머니 저 징역 사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래?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나 시내 아파트 살지. 그가 좀 살 수 없을까요? 이제 내 맘대로 말 못해. 아내한테 물어볼게. 아내한테 말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16살에 징역을 가서 16년을 살았으면 32살 어른이요. 21평 아파트에 딸이 2이나 있어. 어디서 데리고 살 거예요? 갈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좀만 데리고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정 못 잊어지면 우리 아파트 옆에 당신이 원룸을 얻으시오. 그럼 내가 아침 저녁은 먹이겠어. 줬어.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 애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걔는 분노 조절 장애와 자폐를 알아요. 치료가 안 돼. 그리고 직장을 구하면 그만두고 와버려.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네요. 근데 어느 날 밤 집에 밥 먹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그러고 가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목을 매버렸어요. 선생님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뿌렸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하려는 애들은요. 우리 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힘든 아이들, 비탈해선 아이들, 여러분 교양선생님이 되시면 그 애들의 일생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안아주십시오. 이 말씀하려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임시간 날 정년퇴임인 게 아니라 명예퇴직했다고 했죠. 한 아이가 와서 편지를 꼭 읽고 싶다고 해서 읽으라 했더니 이걸 읽으네요. 이것만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생님과 3년간 함께 생활한 권희승입니다. 벌써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집안 사정으로 가족은 서울로, 저는 선생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94년도에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셨고, 저는 2000년에 인연을 맺어서 선생님과 한 곳에 살았죠. 저에겐 꿈도 희망도 특별하게 없었던 그 시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느라 주행기록 54만 킬로.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빨간 프라이드. 지금도 가끔 보이는 프라이드를 보면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선생님,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707명의 아이들을 선생님은 왜 부모로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명길 선배가 사고를 쳐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가서 명길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규하여 쓰러져서 선생님을 붙잡고 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의 큰딸 담비의 돌반지를 들고 전당포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양동시장 가서 쌀과 오뎅, 팬티, 양말을 사주고 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서 북부경찰서에서 잡혀있을 때 경찰관님께 애원했던 영화 같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규철의 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합니다. 말썽 부리던 원철 선배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고 하자 그 어머니는 지약을 들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협박과 읍소를 하였고, 누구도 원철 선배 구명을 나서지 않을 때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조건으로 우리 반이 되었죠. 원철 선배는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대들게 되자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온갖 억측으로 선생님을 음해할 때 집에 돌아와 몰래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한 양복, 언제든지 서버리는 고물자 프라이드, 핏바랜 넥타이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여기저기서 성공한 잘 사는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늘 하시는 말씀, 내가 20년이 지나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나는 하숙집 아저씨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선생님의 그 융통성 없는 것이 얄밉습니다. 사모님께는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다고, 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냐고 싸우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 없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시면서 미안해 하시던 사모님,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딸 담비는 잘 있나요? 담배에게 부탁 많이 했네요. 담배 피는 건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걸었던 노을길, 영산강 강변에서 비를 맞으며 낚시하던 일, 벌거벗고 수영하던 일, 공부한다고 배 깔고 누워서 만화책 돌려보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년을 하고 대학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르미 재단을 만들어 전국의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공연과 강의를 다니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수도 상당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빈 통장 때문에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이 선생님께 물었죠. 선생님의 꿈이 무엇이냐고. 죽어서 묘비에 박주정은 한평생 비탈에 선 아이들이 살다 갔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시던 꽃상연은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그리고 성자였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제자 권익수. 솔직한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장학사가 됐던 때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자살 지수, 학교 폭력 지수, 성폭력, 얘들의 학교 만족도 지수가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 것인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을 지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님의 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가정교육과 학부모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쪽이 무너져 있으면서 모든 걸 학교만, 교육청과 교육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몇십 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권위입니다. 사명감과 권위를 주셔야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한테 사명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존경하고 애우를 갖춰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권하고 인권하고 대립적 시각을 보는데요. 선생님에 대한 교권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인권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심은 서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즉 학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고 그리고 뭔가 선생님들한테서 감동받고 이러한 곳을 만들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런 곳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학부모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교장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도 하지만 좋은 선배들이 다 좋은 시절은 다 누리고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에 교장선생님을 합니다. 그래도 사명감 잊지 마시고 꿋꿋하게 비탈에 선 아이들 한 번 더 품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